안녕하십니까. 생명사내원의 신장내과 구상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 챙겨야 할 5가지 만성 콩팥병 환자, 콩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지키면 좋겠다는 것들을 5가지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역시 콩팥은 생활 습관과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병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거에 당뇨가 대표적일 것이고, 고혈압이나 이런 다른 것들, 콩팥을 괴롭힐 만한 여러 가지들이 다 같이 영향들을 받는다고 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강조를 꼭 하고 싶은 것은 일단 금연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몸을 쓰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적어도 해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군대에서 있을 때도 병사들의 금연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혈관을 건강하게 쓰는 것이 콩팥이 나쁜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특히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이 나빠서 내가 일상 활동을 잘 할 수 없다든지, 중풍이 와가지고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나 발끝에 가는 혈관들이 망가져가지고 상처가 나서 그걸로 인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것들을 잘라야만 한다든지 이런 무서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담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집안 말아먹을 여자친구를 사귈 때 그녀와 헤어지는 방법은 서서히 만나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멀리 하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지자 이러면 헤어질 수 없거든요. 그런 무서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다면, 여자친구만의 남자친구, 그런 남자친구와도 연애를 하고 있다면은 사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야만, 딱 끊어야만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고 한 번에 끊을 것을 권해드리고요. 요즘에는 금연교실이라든지 챔픽스 같은 그런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약제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보건소나 전문 의료기관에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출퇴근을 할 때라든지 한 지하철역 한두 코스 정도는 좀 걷는다든지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집이 아파트 한 10층 정도인데 그 정도는 내가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는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몸을 움직일 만한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해주시는 것들이 콩팥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도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너무 영양이 모자라서 저체중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체중이 과잉한 것은 고혈압이나 당뇨에도 해롭고 콩팥을 오래 쓰는데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좀 부끄러운데 몸 관리를 좀 더 해야겠네요. 그리고 건강한 시기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콩팥병의 병기에 따라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좀 달라지기 마련이긴 한데, 콩팥 기능이 정상에 가까운, 적어도 만성 콩팥병 3기 A, 콩팥 기능이 적어도 반 이상 있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염분을 좀 적게 먹고 어느 정도의 칼륨을 섭취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면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시기, 단백질을 제한하는 시기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기가 내 몸을 또 굉장히 괴롭히고 부종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나쁜 영향들을 많이 주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국물을 좋아하죠. 특히 라면 같은 경우에는 하루 권장하는 우리 소금 양의 보통 100% 이상이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데요. 특히 국물을 다 비우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식사에 라면 국물 다 드시고 거기다 김치 좀 곁들여 먹고 이러면은 통상적인 하루 권장량의 2배 정도를 한 끼에 다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혈압, 그리고 부기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 자꾸 자극적으로 음식을 드시다 보면 나중에 싱거우면 또 입맛을 잃어버리거든요. 자꾸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 때문에 염분을 좀 줄이는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콩팥이 많이 나빠지고 했을 땐 제가 무산소 운동 중요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 정도 강도, 너무 빡세게 마라톤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고 가볍거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좀 빠르게 걷는다든지 자전거를 타는 것.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특히 내 몸의 체중을 안장에 실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무릎 관절에 걸리는 부하도 적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밀대걸레질이라든지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다 운동이 되고 은근히 피곤하죠. 하루에 그런 것들을 한 30분 정도,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이상을, 그러니까 주당 한 150분 정도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통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요법, 약을 먹는 것에서의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내 콩팥 기능에 맞는 약물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하고 용량과 투여 간격을 선정해야 됩니다. 약이 보통 빠져나가는 길은 보통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담즙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담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보통 뭐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간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약 같은 경우에 약이 과하게 되면은 치료 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양이 적어도 효과가 없고 너무 양이 많아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괜찮다고 하는 이제 순하게 흔히 뭐 드시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도 타이레놀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심각한 간독성을 유발해서 간 이식이 필요하거나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처럼 콩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은 콩팥 기능이 내가 나쁘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약의 용량을 줄여야 우리가 치료에 필요한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생제 같은 경우에 콩팥으로 배설되는 항생제라면은 원래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는 약 같은 경우에 하루에 1번 내지는 2번을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B형 간염에 대해서 먹는 약 같은 경우에 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석 안 하는 분들은 하루에 1번 먹는 약을 일주일에 1번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약을 먹을 때 그걸 전문하시는 내과 선생님 아니면은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약을 먹는 간격 그리고 약을 먹는 용량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될 수 있고, 오히려 투석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이 투석을 하고 나면 씻겨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들을 좀 보충을 해가지고 더 투석을 끝나거나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흔히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것들은 약이 아니니까 괜찮잖아요 하는 것들에서도 이것은 콩팥에 안전합니다라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나의 장기적인 건강과 어떤 것에서 예방 효과가 있고 내 수명을 늘려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설계된 연구에서는 되게 수준이 높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밝혀진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득은 뭔가 모호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내지는 이제 잠재적으로 내 몸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비싼 가격을 내고 드시는 것들은 정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어떤 영양제를 이거 뭐 아들이 선물로 줬는데 먹고 싶다, 먹어도 되느냐, 저는 보통은 권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만한 콩팥 기능이 괜찮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선물을 하시거나 다음에는 돈으로 달라고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 가격의 것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경치 좋은데 한번 놀러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이거는 콩팥을 피해야 되는 약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염진 통제 같은 경우에는 관성적으로 먹게 되거든요. 내가 어디가 뭐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해서 먹었을 때 먹으니까 좀 덜 아픈 것 같아 하고 약을 드시다가 계속 그걸 처방해 주신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약국에 가서 그 약을 계속 달아놓고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을 때는 약을 장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을 하고 감량을 하고 결국 끊어야 됩니다. 계속 만성적으로 먹었을 때는 그것들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나중에 콩팥을 굉장히 괴롭혀서 나 신경 쓰지 않다가 내 콩팥에 독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럼 약 중에서 콩팥에 병이 나빠지는 것들을 예방하는 약은 없느냐? 예,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혈압과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젊었을 때 근력만큼 나이 들어서는 그만하지 못하는 것처럼 뭐 10년 전에 저희 근육과 지금의 근육은 또 다르죠. 10년 후엔 또 다를 것이고, 내 콩팥도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히 기능이 나빠지기 마련인데, 그 자연히 나이가 드는 속도보다 혈압이나 당뇨처럼 콩팥을 장기적으로 괴롭힐 만한 요인이 있으면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콩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것들을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자체가 콩팥에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입증된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ACE 이니비터라고 하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라든지 ARB라고 하는 약들이 있는데요. 그런 약들은 혈압약 중에서도 단백뇨를 감소시키고 콩팥 기능을 악화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약들입니다. 보통 그런 약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런 약들을 썼을 때도 충분하게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다른 계열의 약제들을 추가를 하고, 부기가 있다면 이뇨제를 쓴다든지 이런 환자에 맞춤으로 약을 좀 더 얹어가지고 잘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당뇨약으로 처음 개발된 약 중에서 이제 SGLT2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그런 약들은 살이 빠지는 당뇨약이라고도 이제 유명한데, 이런 약들은 콩팥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콩팥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입증이 되고, 또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 하트가 보호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입증을 받아가지고, 심장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는 당뇨약이 아니라 심장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콩팥 진료하는 의사들은 이건 콩팥약입니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빅히트를 치는 약이 있죠.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부종 같은 것들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부종을 배출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은 이 약이 나에게 적합할 수 있는지를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약을 쓰시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 콩팥병이 이미 진행을 하고, 이제 대사성 산증이라고 해서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잘 스스로 잡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칼리 성분의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음으로써 산증을 약간 중화시켜주는 약도 있습니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선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신장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약을 드시면 좋겠네요. 제가 늘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콩팥병은 우리가 침묵의 장기, 침묵의 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콩팥 점수가 100점일 때부터 거의 30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거의 표가 안 나고, 내가 또 서서히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은 뭔가 뚜렷하게 불편하게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몸이 불편해서 왔습니다라고 오셨는데 투석이 임박한 상태로 오신 분들은 사실 참 만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콩팥병을 이야기를 할 때, 콩팥 기능을 이야기할 때 피검사, 소변검사를 하는데, 다른 것들을 물론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를 할 수 있겠지만, 콩팥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피검사, 소변검사에서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거의 진짜 한 10,000원, 20,000원 안에서 검사만 기준이고요. 물론 그 외에도 진료비 같은 것들이 추가로 발생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 보통은 나의 콩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콩팥 점수가 60점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기에다가 만성 콩팥병, 소변 검사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검사를 권해드리고요.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의 중간 체크 포인트를 짚어가시는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 접어서 들었을 때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 적어도 반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4단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3개월 사이, 5단계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1.5개월에 한 번, 4에서 6주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실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4단계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피검사의 빈도가 잦아지는데, 우리가 나중에 투석을 고려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면은 보통 우리 피검사료 8,5금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를 자꾸 찌르시면은 나중에 투석할 때 쓸만한 혈관들이 없어가지고 낭패를 겪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손등에서 체열을 하시거나, 손등에 혈관이 없다면은 좀 더 이제 헤매도 어쩔 수 없으니 가능하면은 다리 쪽에서 발등 이런 데서 손발에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체열하시는 선생님께 요청하시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5번째로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만성 콩팥병 4단계부터는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상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근데 빠른 진행을 보이는 분들, 즉 콩팥이 서서히 이렇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 진료, 다른 내과 선생님의 진료를 보시다고 하더라도 그 내 콩팥병 단계와 무관하게 의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내가 단백뇨가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 제가 정량 검사와 정성 검사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있다 없다 정도의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양이 얼마 나오는지 보는 검사에서 하루 기준 500mg 이상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할 때는 빨리 의뢰를 주셔야 되고요. 현미경적인 혈뇨, 색깔이 빨갛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틱 검사나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제 적혈구가 보이는 것에다가 단백뇨가 500mg 이상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단백뇨가 동반되어 있고 만성 콩팥병이 3단계 이상인 분들, 눈으로 빨갛게 피소변이 보이는 경우, 가족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다낭신같이 콩팥이 빨리 나빠질 만한 다른 병이 있는 분들,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 부분들, 산염기 혹은 전해질 이상, 보통 이런 이상들은 콩팥 점수가 어지간하게 좀 나빠져야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나타나는 경우에는 콩팥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요. 이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콩팥 점수가 이제 한 7, 80점 이상 나왔는데 갑자기 4, 50점으로 갑자기 떨어졌을 때 급하게 나빠졌을 때는 뭔가 만회할 만한 여지들이 더 있을 수 있고 급하게 나빠진 이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교정해주는 신장내과 선생님 전문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100점 정도로 지내시던 분이 쭉 갑자기 떨어지면서 한 5, 60점 정도의 상황에서 오신 분과 실제로 한 2, 30점 정도 수준에서 오신 분들에서는 내가 여기서부터 콩팥을 아껴 써야지라고 했을 때 적어도 5, 60점 이상 남은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아끼는 것과 이제 거의 잔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은 만회할 만한 여지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래도 좀 더 남아있을 때 전문 선생님을 만나시고 거기에서 어쨌든 플래너를,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관리 받으시는 것들이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인근에 있는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주시고 같이 나의 콩팥 건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의논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든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 같은 것들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다음 컨텐츠를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